손녀 태어났다며? 축하는 무슨. 그 가난한 집에서 뭘 해주겠어. 애가 불쌍하지.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는데 그 행복마저 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그래왔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정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복수는 그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녀 민서의 얼굴을 본 순간 복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골목. 낡았지만 깨끗한 간판이 걸린 작은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복순네 김밥.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 복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창호의 이불을 여며 주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볶았습니다. 단무지를 썰고 김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복순의 손길에는 여전히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또 새벽부터 일어났어? 남편 창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좀 더 자요. 내가 할 테니까. 아니야. 같이 하자. 오늘 단체 주문 들어왔잖아. 2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밥을 쌌습니다. 말없이 손을 움직였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가난해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해온 사람. 그 덕에 아들 민재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손녀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2줄이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따끈한 거 싸드릴게요. 복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복순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아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복순과 창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 손녀예요. 손녀. 복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녀,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네. 3kg 건강하대요. 어머니, 빨리 가요. 병원으로요. 복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가게 맡아요. 나 먼저 갈게요. 뭔 소리야? 나도 가야지. 가게는 문 닫아. 창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점심 장사를 포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선 복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보송보송한 머리카락.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였습니다. 우리 민서,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왔단다. 복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병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지쳐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연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복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검사라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김밥집이나 하는 주제에 검사 며느리라니. 하지만 수연은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민서 예쁘죠? 예쁘다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복순은 수연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녀 민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 그 작은 발. 복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나 손녀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창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사랑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김밥집 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퇴원하고 민재네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매일 김밥집 일을 마치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수연이 쉴 수 있도록 민서를 안아주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쉬어. 복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복순을 괴롭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더 귀찮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나는 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야, 김복순.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너 와야 해. 알았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복순의 의견 따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 요즘 손녀 때문에 바빠서. 손녀? 아, 맞다. 너 손녀 낳았다며. 그래도 와야 해. 내가 너 없으면 심심하잖아. 정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래. 토요일 낮 12시. 호텔 뷔페야. 늦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정나는 언제나 복순을 깔보고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은 몰랐습니다. 이번 동창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난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김복순이 아닌 사람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난 앞에서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가장 깨끗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가는 거야? 창우가 물었습니다. 응, 금방 다녀올게. 거기 가면 맨날 기분 안 좋아하잖아. 그냥 안 가면 안 돼? 창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동창회에 갔다 오면 복수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면 더 귀찮아져. 금방 올게. 복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 비싼 향수 냄새. 복순은 그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복순이 왔네. 정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란은 연회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여왕처럼요. 붉은색 원피스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늦었네. 나 목말라. 물 좀 떠와.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왔습니다. 정란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지근하잖아. 시원한 걸로 다시 떠와. 복수는 다시 물을 떠왔습니다. 이건 너무 차가워. 적당한 게 없어?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뷔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음식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복순도 조용히 음식을 담으려는데 정란이 불렀습니다. 야, 복순아. 내 것도 좀 담아와. 나 다리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복순은 정란의 접시를 들고 뷔페 테이블로 갔습니다. 음식을 담아 돌아오자 정란은 접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우가 없잖아. 내가 새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죄송해. 다시 가져올게. 복수는 다시 뷔페 테이블로 갔습니다. 새우를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더 담아오지. 복수는 또다시 뷔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창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순이 불쌍하다. 맨날 저러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정란이가 회장 부인이잖아. 건드렸다간 우리도 피해볼 수 있어. 그 말이 복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모른 척했습니다. 40년 넘게 그래왔으니까요. 복순은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란은 이랬습니다. 복순은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복순은 낡은 교복을 입고 점심은 늘 도시락 없이 굶었습니다. 반면 정란은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새 교복, 비싼 도시락, 예쁜 필통. 정란에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정란은 처음부터 복순을 괴롭혔습니다. 야, 김복순. 너 교복에서 냄새나. 빨래 좀 해. 야, 점심 또 굶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여기 남은 거나 먹어. 정란이 먹다 남은 빵을 던져주면 복수는 그걸 주어야 했습니다. 안 주우면 더 심한 일을 당했으니까요. 복수는 참았습니다. 졸업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정란은 동창회를 핑계로 복순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 심부름, 음식 심부름, 가방 들기, 의자 빼기. 정란은 복순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복순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도 정란은 비웃었습니다. 김밥집 한다며? 어휴, 평생 그렇게 살겠네. 복순이 아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도 정란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겨우 그 대학?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그래도 복순은 참았습니다. 정란의 남편이 건설회사 회장이 되고 정란의 권력이 점점 커질수록 복순은 더 작아졌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복순 자신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몸에 배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란에게 맞서면 더 큰 피해를 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복순은 40년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복순이 손녀 낳았다며?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응, 지난달에. 복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축하해. 사진 있어? 보여줘봐. 복순은 휴대전화를 꺼내 손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창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예쁘다. 복순이 닮았네. 귀여워라. 동창들이 칭찬을 하자 복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복순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녀 태어났다며? 축하는 무슨, 그 가난한 집에서 뭘 해주겠어. 애가 불쌍하지.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는데 그 행복마저 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집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손녀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분유값이나 제때 되겠어? 동창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복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에휴, 불쌍해라. 손녀가 저런 할머니 만나서. 정난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창피해지니까요. 복순은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복순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난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검사라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김밥집 아들이 검사를 꼬셨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민재와 며느리 수연의 결혼은 복순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연이 검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복순은 반대했습니다. 자신 같은 김밥집 시어머니가 검사 며느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재를 사랑했고 복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결혼식 날 수연은 복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가족이 생겨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은 수연을 진짜 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난은 그 소중한 관계마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뭐야, 분명히 뭔가 있겠지. 검사가 왜 김밥집 아들이랑 결혼해? 혹시 임신했나? 정난이 킥킥 웃었습니다. 복순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동창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정난아. 너희 남편 회사 요즘 잘 되지? 그 신도시 개발 사업?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누군데? 정난은 금세 관심을 돌렸습니다. 복순에 대한 조롱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남은 시간을 버텼습니다. 차를 마시는 척하고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복순은 연회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왜 한마디도 못하고 참기만 할까? 복순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창우가 다가왔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응, 거기서 먹었어. 복순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우는 복순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늘 저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했습니다. 복순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손녀 민서의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할머니가 못나서 미안해. 복순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뭘 해주겠어. 애가 불쌍하지. 복순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못난 거. 하지만 손녀까지 욕하면 어떡해. 손녀가 무슨 죄야. 복순은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복순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정난은 앞으로 더 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복순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창호에게도, 아들 민재에게도, 며느리 수연에게도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잊자.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복순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아들 집에 가서 손녀를 봤습니다. 손녀 민서의 얼굴을 보면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왔어, 민서야. 우리 민서 오늘도 예쁘네. 복순은 민서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복순의 손가락을 잡으면 세상에 이보다 큰 행복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아들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난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연락하는 걸까요? 여보세요. 야, 김복순. 내일 시간 돼? 내일이요? 갑자기 왜요? 우리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 모아서 골프 치는데 부인들끼리 점심 먹기로 했거든. 너도 와. 저요? 저는 거래처 부인도 아닌데요. 정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보야. 내가 거래처 부인이냐고 부른 게 아니지. 내 시중들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거야. 복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난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난 12시.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야. 늦지 마. 아, 그리고 옷 좀 제대로 입고 와. 지난번처럼 촌스러운 옷 입고 오면 창피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복수는 고민했습니다.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안 가면 더 귀찮아질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복수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정오, 복수는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리, 명품 매장들, 외제차들. 복수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정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난 씨. 이분이 누구세요? 한 여자가 복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난이 대답했습니다. 아,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일손이 부족할까봐 불렀어요. 일손이요? 네. 뭐 이것저것 도와줄 사람이요. 여자들이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란은 복순에게 끊임없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복순아, 물 좀 떠와. 복순아, 냅킨 좀 가져와. 복순아, 저기 가서 디저트 뭐 있는지 물어봐. 복순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 부인이 정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란 씨,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란이 대답했습니다. 김밥집 해요. 시장 골목에서. 부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네요. 한 부인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란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얘는 복이 있어요. 며느리가 검사거든요. 어머, 진짜요? 검사요? 부인들이 놀랐습니다. 정란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김밥집 아들이 어떻게 검사랑 결혼했을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정란 씨,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혹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 아닐까요? 부인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복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정란이 복순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정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야, 김복순.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물어볼게. 내 아들 민재 지금 어디 다녀? 복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어디 다니냐고. 정란이 다그쳤습니다. 대성건설이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란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대성건설? 그거 우리 남편 회사 하청업체잖아. 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정란 남편 회사의 하청업체라고요? 정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밥 먹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우리 남편 덕분이야. 우리가 일 안 주면 그 회사 망해. 그럼 내 아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알았어? 정란은 느긋하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들 때문에 참아야 해.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정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해. 내 아들 잘 되게 해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알지? 네. 복수는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부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란이 마지막으로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 손님 오는데 음식 준비할 사람 필요하거든. 네. 들었지?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으로 와. 아침 일찍. 복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란이 떠나고 복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답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누구 원망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복수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비싼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복수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응. 이탈리안 음식. 복수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해야지. 복수는 일부러 바쁜 척 했습니다. 창우와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설거지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창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양파 썰다가 눈이 매워서. 복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우는 복순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힘들면 얘기해.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 응, 알았어.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창우도 걱정하고 아들도 걱정할 테니까요. 그날 밤 복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참아야 해. 민재가 직장 잃으면 어떡해. 손녀 민서는 어떡하고. 복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야. 예전부터 그래왔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아들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내 회사가 조태식 회장 회사랑 거래하는 거 맞아?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태성그룹에서 나와요. 거기서 일 안 주면 우리 회사 망해요. 복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민재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복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의 밥줄이 정란 남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란에게 잘못 보이면 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참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자. 아들 때문에. 그렇게 복수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그런 복순을 더욱 심하게 괴롭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복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복순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란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정란의 집에 가기 전에 김밥집 준비를 해놓아야 했으니까요.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재료를 손질해 놓았습니다. 창우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응. 친구 집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복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란의 집에 간다고 말하면 창우가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언제 와? 저녁 전에는 올게. 복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란이 촌스러운 옷 입지 말라고 했지만 복순에게는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번과 같은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정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김복순이에요. 정란이가 오라고 해서. 아, 들어오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긴 정원길을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는 컬러로 말아올린 상태였습니다. 왔어? 늦었네. 빨리 들어와. 복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건데 늦었다니요. 하지만 복수는 아무 말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비싼 그림들. 복순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6명 와. 우리 남편 거래처 부인들이야. 음식은 케이터링으로 시켰는데 내가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해. 네. 그리고 손님들한테 인사하지 마. 괜히 말 걸지 말고. 내가 누군지 물으면 그냥 도움이라고 해.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정란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은 그게 다야? 에휴, 어쩔 수 없지. 앞치마 줄 테니까 그거 입어. 정란은 흰색 앞치마를 던져주었습니다. 복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넓었습니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순의 김밥집 부엌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케이터링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음식을 접시에 담고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란은 여주인답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정란 씨,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작년에 인테리어 새로 했어요. 정란은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복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작아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손님들은 복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정란 씨, 이 요리 맛있네요. 그렇죠? 유명한 셰프한테 시킨 거예요. 정란은 케이터링 음식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복수는 서둘러 물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펫에 발이 걸렸습니다. 복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든 물병이 기울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님의 옷에 물이 튀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수는 황급히 냅킨을 가져와 손님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뺨을 맞았습니다. 정란이었습니다. 야, 김복순. 뭐 하는 거야?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복수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란은 소리쳤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수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나는 복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부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네. 복순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복순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62해를 살면서 뭘 한 걸까? 복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복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못나서 미안해. 이런 할머니라서 미안해. 복수는 손녀를 생각하며 또 울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정난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야, 나와. 복수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난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내가 망쳐놓은 거 알지? 손님 옷값 내가 물어야 돼. 네. 그 옷 800만 원짜리야. 어떻게 할 거야? 복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 김밥집에서 몇 달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내 아들한테 말할까? 내 아들 회사, 우리 남편한테 달려있는 거 알지?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러니까 민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다음 달까지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난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설거지 다 하고 가. 그리고 바닥도 닦아. 손님들이 흘린 거 많아. 네. 복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복수는 정난의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복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8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막막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놀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복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창호가 나왔습니다. 왔어?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거기서 먹었어.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잠깐. 창호가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뺨이 빨개. 누가 때렸어? 복수는 황급히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부딪혔어. 거짓말이지. 누가 때린 거잖아. 누구야? 말해. 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복수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창호가 들을까 봐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창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어났어? 좀 더 쉬지. 괜찮아. 가게 열어야지. 복수는 앞치마를 두르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복수는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했지만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제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넘어진 거야. 복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밥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김밥을 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8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어머, 수연아. 웬일이야? 민서는? 민서는 민재 씨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수연은 복순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응? 아, 이거. 어제 넘어져서. 넘어졌다고요? 수연은 복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손바닥 자국이에요. 누가 때렸어요? 아니야. 정말 넘어진 거야.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까지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수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복순을 안았습니다. 복순은 수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복순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난에 대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어제 정난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응.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물을 쏟았으니까. 어머니. 수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을 쏟았다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하지만 민재 회사가 복순이 말을 꺼내려는데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복순은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복순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창호는 상황을 대충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을 비워주었습니다. 복순과 수연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어머니를 얼마나 오래 괴롭힌 거예요? 복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었어.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까. 40년이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난에게 당했던 일들, 졸업 후에도 계속된 괴롭힘, 동창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모욕들. 이야기를 듣는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참으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정난이는 돈도 많고 힘도 있잖아. 나는 김밥집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 그리고 민재 때문에.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회사가 정난이 남편 회사 밑에 있대. 내가 잘못 나섰다가 민재가 피해볼까봐. 그래서 참았어.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 다음 달까지 갚으라고 했어. 어제 손님 옷에 물 쏟은 거 800만 원이요? 응. 그 돈 어떻게 구하지? 김밥집에서 몇 달을 벌어야 하는데. 복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 안 갚으셔도 돼요. 응? 그건 협박이에요. 물 조금 쏟은 걸로 8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공갈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재 씨도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시는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안 돼. 민재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복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장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 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증거? 수연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폭행한 건 범죄예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어요. 어머니 말씀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녹음이요. 그 여자가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걸 녹음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도 있으면 좋고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휴대전화도 잘 못 쓰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수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무서워. 정난이한테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들키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수연은 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싸워야 해요. 싸우라고? 네. 이제는 참지 마세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서 생각해 보세요. 민서가 크면서 할머니가 누군가한테 맞고 사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 민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복수는 민서가 자라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동창에게 맞고 모욕당하고 하녀처럼 불임당했다는 것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서한테 당당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고개 숙이지 않는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수연의 말이 복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참았습니다. 맞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복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아온 건 현명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다는 것을요. 정난에게 맞서면 더 큰 피해를 볼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복순을 40년 동안 가둬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녀가 있습니다. 복수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 보송보송한 머리카락, 새근새근 잠든 얼굴. 저 아이에게 겁쟁이 할머니를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나 해볼게.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응.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서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숙여왔던 고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그 여자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다는 건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은 복순에게 녹음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펜처럼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건 펜처럼 생긴 녹음기예요. 여기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이렇게 복순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려면 다시 한번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응. 이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 가방은 겉에서 보면 평범한 가방이지만 안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요. 수연은 작은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핸드백이었습니다. 이 구멍으로 영상이 찍혀요. 어머니는 그냥 가방을 들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카메라가 들어있어? 네. 화질도 좋아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정도로요. 복수는 신기한 듯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그 여자가 부르면 이 가방 들고 가세요. 그리고 녹음기도 켜두시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 네.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대로요. 물 떠다 주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여자는 모를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정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김복순.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꼭 와. 네. 알겠어요. 복수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수는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토요일에 동창회래. 알겠어요, 어머니. 준비해 드릴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기는 했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녹음기 여기 있어요. 버튼 누르는 거 기억하시죠? 응. 기억해. 가방은 이거예요. 카메라는 제가 미리 켜놓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들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 복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참으세요. 오늘은 증거 모으는 날이에요. 응,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수연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여자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복수는 방에 들어가 손녀 민서의 사진을 봤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힘내볼게. 당당한 할머니가 될게. 복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복순이 도착하자 정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처럼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란은 여왕처럼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란은 예상대로 복순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복순아. 물 떠와. 복순아, 내 접시 좀 치워. 복순아,
저기 가서 디저트 뭐 있는지 봐와. 복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정난을 향하도록요. 식사 중간에 정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복순이 나한테 800만 원 빚졌어. 알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다가 손님 옷에 물을 쏟았거든. 800만 원짜리 옷인데 다 망쳤어. 어머, 그럼 물어줘야지. 당연하지. 근데 인연이 돈이 없대. 김밥집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정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증거 모으는 날이니까요. 정난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야, 복순아. 다음 달까지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알겠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나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잘 알아들었네. 역시 말 잘 듣는 게 장땡이야. 동창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복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웃어라. 오늘까지만이야.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녹음기와 가방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연은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완벽해요. 다 녹음됐어요. 정말? 네. 그 여자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것, 모욕하는 것, 다 들어있어요. 영상도 잘 찍혔어요. 수연은 복순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야, 복순아. 다음 달까지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증거가 돼? 네, 어머니. 이건 협박이에요. 공갈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니를 때린 것도 폭행죄예요. 수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정난에게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직접 나서셔야 해요. 내가? 네.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맞서시는 건 어머니가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끝이 나요.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40년을 참아온 것도 강한 거예요. 이제는 그 힘을 다른 데 쓰시면 돼요. 수연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복순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죽여 살던 여자가 드디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깨워서는 안 될 사람을 깨웠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복순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기록한 문서까지.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수연아, 근데 민재한테는 언제 말해야 할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 씨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애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숨기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게 나아요. 복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에게 숨기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더 힘이 될 것입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말할게.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아들 민재네 집으로 갔습니다. 수연이 미리 연락해 놓은 덕에 민재도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가 중요한 얘기 있다고 하던데.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입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수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사실은 어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정난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일들,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들, 정난의 집에서 뺨을 맞은 800만 원을 갚으라는 협박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복순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응. 근데 민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맞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재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민재를 말렸습니다. 민재 씨, 일단 앉아요. 어머니 말씀 다 들어요. 민재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참은 건 너 때문이었어. 저요? 응. 내 회사가 그 여자 남편 회사 밑에 있다며. 내가 잘못 나섰다가 내가 피해볼까봐 참은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맞았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가 겁이 나서 못 나선 거야. 어머니. 민재는 복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재야, 일어나. 내가 왜 미안해해. 복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회사 관둘게요. 어머니가 그런 일 당하면서까지 다닐 회사 아니에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관두면 그 여자가 이긴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겨야 해. 이긴다고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우리 계획이 있어요. 수연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문서들. 민재는 녹음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야, 복순아. 다음 달까지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가 직접 맞서시는 게 필요해요. 직접 맞선다고요? 네. 다음 동창회에서 어머니가 그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할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그쪽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요? 수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태식 회장, 그 사람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검찰에서 몇 가지 조사했거든요. 문제요? 네.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 하도급.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민재와 복수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 회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조태식 회장이 먼저 무너질 테니까요. 복수는 며느리를 새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검사 며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니까요. 수연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도 복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김복순.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특별히 큰 행사니까 꼭 와. 알았지? 네. 알겠어요. 복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수는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토요일에 동창회래. 큰 행사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이 D-데이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정란아, 나 할 말이 있어. 복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정란아, 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고개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손녀 민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힘낼게. 당당한 할머니가 될게. 토요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40년 동안 참았던 것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란 앞에 서면 또 주눅이 들지 않을까? 또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창호가 나왔습니다. 여보, 잠 안 와? 응. 생각이 많아서. 창호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그래? 응. 복수는 며칠 전에 창호에게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호는 화가 나서 당장 정란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복순이 말렸습니다. 창호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을게. 뭐? 내일 동창회. 나도 같이 갈게.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거기는 동창들만 가는 곳인데. 상관없어.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 내가 밖에서라도 기다릴게. 창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고마워. 뭘? 30년 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창호는 복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순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가난해도 불평 없이 함께 일해온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복순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D-데이. 복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수연이 며칠 전에 사다 준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곤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복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끝내자. 복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과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저희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연은 복순에게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건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귀에 끼우시면 제가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복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갔다 올게. 복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창호, 아들 민재, 며느리 수연, 그리고 집안에서 자고 있을 손녀 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복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복순이 도착하자 동창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정나는 언제나처럼 한가운데 앉아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왔네. 정난이 복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오늘 좀 차려입었네. 웬일이야? 그냥요. 복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네. 김밥집 티가 나.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품위는 못 사는 거야. 동창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복수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나는 예상대로 복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복순아, 물 떠와. 복순아, 내 접시 치워. 복순아, 저기 가서 디저트 가져와. 복순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복순아. 돈 가져왔어? 다음 달까지라고 했는데 미리 가져오면 좋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난아. 왜? 나 할 말이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응. 40년 동안 못했던 말. 복순은 정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난아, 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정난아, 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난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 내가 뭘 안 참는다고? 40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복순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복순. 내가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정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안 미쳤어. 오히려 지금 제정신이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정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니까짓 게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니까짓 게? 그래, 너는 맨날 그랬지.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복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나를 따돌리고 비웃고 무시했지.
먹다 남은 빵 던져주면서 주워 먹으라고 했잖아. 동창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란이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어. 몰랐어? 친구들 시켜서 나를 따돌리고 화장실에 가두고 가방을 숨기고 3년 동안 매일 동창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란이 소리쳤습니다.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그래? 그리고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장난? 나는 매일 학교 가기가 무서웠어. 화장실에서 울었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그게 장난이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였어. 동창회 올 때마다 나를 하녀처럼 부렸지. 물 떠오라, 가방 들어라, 의자 빼라. 40년 동안.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시킨 적 없어. 시킨 적 없다고? 복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복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복순아. 물 떠와. 미지근하면 안 돼, 알지? 정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복순아. 다음 달까지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정란이 목소리 아니야? 돈 가져오라니? 협박이잖아. 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그거 어디서 났어? 불법 녹음이잖아. 그거 불법이야. 불법? 이건 내가 당한 걸 증거로 남긴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복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란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야, 너네 왜 그렇게 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야. 하지만 동창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정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내 집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 정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때렸어. 손님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어. 동창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때렸다고? 정란이가 복순이를 때렸어?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때렸어? 정란이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정란의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물을 나르다 쏟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짝! 영상 속에서 정란의 손이 복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야, 김복순. 뭐 하는 거야?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정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저거 진짜야? 정란이가 복순이를 때렸어. 세상에. 정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손님 옷에 물 쏟았으니까. 그건 내 잘못이야. 물 쏟았다고 사람을 때려도 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참았어. 정란이가 무서워서, 정란이 남편이 무서워서, 우리 아들이 피해볼까봐.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내 손녀가 태어났거든. 그 아이한테 맞고 사는 할머니를 보여줄 수는 없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어.
가난하다고, 김밥집 한다고 무시당할 이유 없어. 복순의 말에 동창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나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왜 그래? 전염편 들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정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찰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동창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검사 한수연입니다. 복순 어머니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정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검사, 내가 왜 여기 와? 수연은 정난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정난 씨, 당신을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뭐? 정난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남편이 조태식이야. 태성그룹 회장이라고. 정나는 발버둥 쳤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태식 회장요? 마침 잘 됐네요. 무슨 소리야? 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전 태성그룹 조태식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뭐? 정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남편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 하도급.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정난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왜? 정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조정난 씨, 지금부터 당신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싫어. 나는 안 가. 정난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찰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난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정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복수는 정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난아. 정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동창이잖아. 40년 친구잖아. 친구? 복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나를 한 번도 친구로 본 적 없잖아. 나는 그냥 내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였지. 아니야. 아니야, 복순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복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뭔데? 나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길 바라. 그래야 너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복수는 그렇게 말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동창들은 복순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몇몇은 복순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복순아, 잘했어. 용기 있었어. 미안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창호와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복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호가 복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민재도 복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수연이 연회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나는 지금 검찰로 데려가요. 조사받고 나면 아마 구속될 거예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복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복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성그룹 사태가 보도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조태식 회장이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 하도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부인 조정란 씨도 폭행 및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복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정란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복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군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창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복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재판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조태식 회장은 징역 10년 선고받았어요. 정나는 폭행과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시원하지는 않네. 그냥 이제 끝났다는 생각뿐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이기신 거예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내 덕분이야. 고마워, 수연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복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가요? 글쎄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더 당당해지신 것 같고. 복수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글쎄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들 집에서 손녀 민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3달이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복수는 민서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민서가 복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에 복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민서, 할머니 알아보네. 그치? 할머니지? 복순은 민서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우리 민서, 할머니 좋아? 민서가 또 웃었습니다. 복수는 민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당한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었지. 그리고 해냈어.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할머니는 이제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도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손을 뻗어 복순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복순은 그 작은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 될 거야. 평생.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밥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아, 복순아, 오랜만이야. 영숙은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김밥 줄까? 응. 복순은 김밥을 싸서 영숙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사실은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학교 다닐 때 정란이가 너를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어. 동창회에서 정란이가 너를 무시하고 부려먹는 거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어. 정란이가 무서워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복순은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영숙아. 뭐? 나도 비겁했어. 40년 동안 참기만 했잖아. 맞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만 탓할 수 없어. 복순아.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어. 과거 일로 원망하고 싶지 않아. 복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진짜 친구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종종 김밥집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순아, 김밥 맛있다. 복순아, 가게 잘 되지? 복순아, 손녀 사진 좀 보여줘. 동창들은 진심으로 복순을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살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밥집 문을 일찍 닫고 가족 식사를 한 것입니다. 창호, 민재, 수연 그리고 민서까지. 작은 식탁이었지만 웃음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김치찌개 맛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특별히 끓인 거야. 창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은요, 제가 임신했어요. 뭐? 복순과 창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서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복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진짜야? 진짜로? 네, 어머니. 석 달 됐어요. 복순은 수연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가족이 생겨서요. 수연도 복순을 안았습니다. 창우와 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복순네 김밥집은 여전히 골목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간판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손님이 더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세 줄이요. 네, 잠시만요. 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쌌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밥풀이 묻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단무지 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민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 데리고 왔어요. 어머, 우리 민서 왔어? 복순은 앞치마를 벗고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복순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민서, 할머니 불렀어? 기특해라. 복순은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가 복순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복순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창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서 왔어? 할아버지한테도 와. 민서가 창우에게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허,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창우가 민서를 받아 안았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순은 창우와 함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창우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후회 안 해? 그때 정란이한테 맞섰던 거. 복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해. 정말? 응. 오히려 더 일찍 맞섰으면 좋았을걸. 40년이나 참았던 게 후회돼. 복순은 웃었습니다. 창호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 이제라도 당당하게 사니까. 응, 맞아. 늦지 않았어.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은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손녀 민서에게,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에게 당당한 할머니로 남을 것입니다. 복순은 창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복순의 삶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순은 62해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당하고 계신가요? 참고만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7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